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 둘째 날 전체 4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로 당 혼란이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송태영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시작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어제 최종 투표율이 34.72%였고 오늘 오전에 이미 40%를 넘어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역대 모바일 투표를 따지면 최고 기록을 넘어선 수치인데요. 이런 뜨거운 열기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선장님. 예, 우선 지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나와서 화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전당대회 투표에서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지난해에 그 정권 교체한 이후에 여당 당원으로서 첫 번째 치르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의 어떤 발로다. 또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그만큼 기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또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좀 더 힘을 보태주자 이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니 해도 그 전당대회가 흥행이 돼가지고 국민들 관심이 높아지니까 따라서 덩달아서 당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뭐 지난 정권 교체 이후 첫 전당대회이기도 하고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그리고 또 전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 이렇게 분석을 하셨고요. 자, 박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또 분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원래 이 나경원 후보가 나오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제일 잘 나왔는데 그분도 이제 어떤 이유에 이제 안 나오고 사실 관심도가 좀 떨어졌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전당대회의 흥행 요소를 만든 것은 김기현 후보의 땅 의혹이에요. 김기현 후보의 땅 의혹이 제기되면서 난타전이라고 보는 게임의 재미가 이제 생겨버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이 한쪽에서는 비판을 하고 한쪽에서는 또 이 비판에 대한 역반응으로서 결집하고 하면서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일 큰 역할을 한 사람은 황교안 후보인 것 같아요. 황교안 후보는 지난 이제 총선 실패에 대표의 책임자로서 정계 은퇴 수준까지 몰렸다가 이번에 자연스럽게 좀 복귀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천하람 후보도 신진으로서 나름대로 자리 잡았다.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제가 평가하자면은 이분은 1등 안 하고 생존하기 전략. 1등 하면은 나경원 전 의원처럼 이렇게 눈밖에 날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으로서 흘러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뭐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게 안철수 후보가 2등을 못하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재밌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 기간 중에 뭐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도 있었고 또 뭐 윤심과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지금 투표가 좀 오늘까지 모바일 투표가 진행이 되는 거고 내일부터는 ARS 투표가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지난번 전당대회도 상당히 좀 반응이 뜨거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비교를 좀 해보면 2021년 전당대회 때가 이제 ARS 투표와 모바일 투표를 합쳐서요. 45.36%였습니다. 일단 오늘 벌써 40%를 넘어섰으니까 이 기록은 좀 넘어설 거라고 봐야겠죠, 원장님? 네, 아무래도 지금 투표에 좀 참여하고 있는 선거인단이 84만입니다만 지금 어제서부터 그러니까 3월 4일, 5일은 모바일 투표 그리고 5일, 6일은 이제 그 ARS 투표를 하기 때문에 아직 이제 오늘 다 갔다 하더라도 아직도 이틀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한 60% 이상은 투표율을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열기도 있지만 또 각자가 가능성을 가지고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대표 후보가 4명이고 최고위원 후보가 8명이고 또 청년 최고위원이 이제 4명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16명이 후보가 뛰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양이 크고 해서 특별히 더 이번에 높은 투표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각 후보들의 개성이 뚜렷했다라고 평가하셨는데, 그러니까 전체 당원 83만여 명 중에 60% 이상을 예상을 하셨어요. 자, 박진영 부원장께서는 얼마나 예상을 좀 하시는지요?
글쎄요, 제가 이제 남해당 일이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55%는 넘을 것 같다라는 좀 예측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ARS하고 모바일하고 분리해서 이야기하는데 ARS는 극소수예요. 예. 대다수가 이제 모바일이고 과거에는 이제 모바일 투표를 하면 이제 젊은 층들이 투표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 뭐 모바일에 대해서 뭐 노소년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 조작을 잘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용과 반작용이 제대로 작동했다.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진 국민의힘 당원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또 그 비판들을 또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예. 결집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결집이 저는 이렇게 투표를 높게 만들었지 않나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네. 예, 이렇게 정말 뭐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에 대해서 각 후보들은 좀 아전 인수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각자 좀 자기들에게 유리하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투표율 어떤 후보에게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원장님? 예, 뭐 일단 뭐 높은 투표율은 사실은 아전인수식으로 다 해석할 만하죠. 예. 각자가 유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 전당대회 투표의 핵심 이슈랄까 화제랄까 아니면 투표를 견인하는 그러한 동인이랄까 이것이 사실 윤심 아니겠습니까? 그 윤심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특히 이제 당정 협의, 당정 일체 이러한 부분에 방점이 찍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심이 작동하는 그런 상황에서 투표율은 크게 투표율의 차이로 인해서 결과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거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 전당대회의 특징이 뭐냐면 지난번에 이준석 체제에 대한 어떤 그 반성 내지는 그 이준석 체제로 인해서 당이 비상 체제로 갔고 다시 이번에 정상적으로 보통의 체제로 넘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이준석 체제에 있을 때의 당의 갈등이나 당정 간의 어떤 갈등 상황 등을 감안했고 또 하나는 이런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소환되었기 때문에 예. 그런 그 어떤 그 구도적인 문제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대세론을 내세우고 있고 천하람 후보도 이렇게 좀 높은 투표에 대해서 뭐 당원들의 반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도 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높은 투표율 과연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요? 좀 골고루 작동할 것 같아요. 골고루 작동할 것 같은데 한 사람한테는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예.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초반에 그 쉽게 말해서 이 윤핵관들의 집단 리치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 좀 꿈틀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격도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재미인데 그런 재미도 작용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대선 주자를 여러 번 했던 사람으로서의 의미 있는 뭐 정책 담론도 내놓지 못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통 보수 세력들의 표를 뭐 제대로 뭐 몰고 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기현 후보와 1등한 후보와 제대로 대립각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의미 있게 정치적으로 복귀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참 이 굉장히 힘든 예. 우리가 보기에 이 위기 상태에 빠져서 사실 역사적으로 소문해야 할 정당으로 평가받는 국민의힘의 산소호흡기를 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 의문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징계에 의해서 당원권 정지를 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당원권 정지를 당했는데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도 되는지 그거 참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지난번에 어떻게 그 생각하시나요? 선관위에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각자 셈법이 좀 다른 상황인데 일단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좀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는 일단 결선 투표를 무조건 또 고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8일 결선 투표가 전당대회가 이제 끝날지 아니면 다시 또 결선 투표로 이어질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송 부원장님. 일단 그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김기현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 성격을 정확하게 간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결국은 윤심 쟁탈전,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협력 관계, 그래서
여권의 그 당정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유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윤심을 선점하고 윤심을 지켰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가 유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지금 현재 그 선거 전이 전개되는 양상이 지금 1대3 구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김기현 후보가 대세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1차에서 선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8일에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전당대회에 윤 대통령이 그 현장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네. 그럼 그날 결과를 봤을 때 그날 결정이 나거나 아니면 결선 투표를 가야 하거나 네. 이런 결과에 따라서 윤 대통령도 어떤 좀 표현을 하겠습니까? 현장에서? 뭐 그것을 예상해서 뭐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뭐 당의 단합과 또 어떤 그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인 어떤 과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이런 부분에서 강조하지 않겠나 싶고 또 당원들한테는 좀 뭐 격려하고 또 자신감을 갖게 하는 뭐 예. 이런 자리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전당대회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팀워크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말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진영 부원장께서는 이번에 결선 투표가 있을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글쎄요, 뭐 제가 내부 정보를 잘 모르니까 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 이유가 황교안 후보와 천하람 후보가 약진을 상대적으로 해서? 좀 약진할 것 같다라고 예.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 오신다고 했는데 사실 보통 이제 대통령들이나 이런 분들이 깜짝 일정으로 오세요. 깜짝 일정으로 과거에 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민주화 이후에 전당대회에 현직 대통령이 사전에 예고하고 온 적은 없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윤심이 작동하는 주자에게 표를 몰아줘서 오는 날 끝내버리자. 결선 투표 가지 말자. 예. 이런 흐름을 저는 김기현 후보가 만들 거라고 봐요. 네. 이런 부분에서 또다시 윤심이 전당대회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라는 저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 이제 우리가 이제 권위주의 시절에는 당정일체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만은 민주화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상권 분립에 의해서 정당이라는 것은 국회의 영역으로서 우리가 분류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가능하면은 과대하게 이제 관여하지 않는 게 좋은데 이렇게 대놓고 대통령이 윤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는 저도 한 20년 생활해봤습니다만 처음 봤습니다. 예, 일단 뭐 정과 당은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아까 결선 투표는 있을 것이다. 이유는 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약진을 할 것이기 때문에라고 하셨는데 근데 제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뭐 더 높죠. 네. 예, 뭐 내부에 있지 조심스럽지만 않으니까. 네. 그러면 어떤 후보들이 결선 투표로 갈 거라고 보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다는 게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여론조사상에 2등 나오니까 예.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워낙 이번 전당대회에 좀 미비한 활동을 해가지고 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결선 투표를 가더라도 저는 그 1등 후보에게 오히려 더 쏠림이 있어가지고 압도적으로 김기현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 부원장께서는 뭐 결선 투표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하셨기 지금 때문에 계속해서 뭐 대통령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정당 정치라는 건 책임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당에는 물론 자율권도 중요하지만 집권당으로서 정부와 협조 관계 아마 민주당도 아마 당원 당규상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절실하다. 왜냐하면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되는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이 좀 더 정부를 뒷받침하고 또 일체감을 가지고서 책임감 있게 국정을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뭐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다 보니까 그게 밖에 좀 노출돼서 그런 것이지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송 부원장께서는 당정 분리보다는 당과 정 간의 어느 유기적인 어떤 화합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지금은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당이 정부를 뒷받침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당정 간의 일체감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지금 현재 그 전당대회에서 윤심이라는 이름으로 당원들이 그렇게 공유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저도 부원장님처럼 저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하여튼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그래요. 우리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된 상황에서
상권 분립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헌법에 조항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들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네. 그럼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예. 여당을 해봤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같이 이제 큰 정당,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고 뭐 이런 데에서는 좀 더 그런 여유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과업은 많은데 할 일은 많은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방식, 방법, 여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 채워야 된다 이거지 일체단 단결의 힘으로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투표가요. 당대표 후보에게 1명 투표, 또 최고위원 1명, 또 청년 최고위원 2명이고요. 청년 최고위원 1명 이렇게 좀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친윤과 비윤 세력 간의 최고위원 쟁탈전도 뜨겁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이준석 전 대표도 뭐 천하 용인이라고 하는 이 후보들에 대해서 연일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는데 뭐 이 과정에서 뭐 일그러진 영웅을 또 비유하기도 했고 또 개혁을 위해 3표를 부탁한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까요, 부원장님? 네, 지금 처음에는 이게 최고위원들을 1인 2표제가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준석계가 2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을 추종 내지는 이준석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아무래도 그쪽에 양쪽에 두 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표가 되지 않겠나. 이 포션 자체가 커지면 둘 다 될 수도 있고 적어도 한 명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초반엔 그런 예측을 많이 했는데 예. 지금은 아무래도 2명이 최고위원회 들어가기는 좀 쉽지 않지 않냐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다시 등장을 해서 거의 이준석 아바타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표를 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원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이제 뭐 내부 총질로 상징되는 그런 갈등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이 되지 않겠나는 경계심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번에 이제 투표율이 높아지는 부분도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자는 그러한 흐름도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도 아직까지 좀 큰 상황이고 또 1인 2표제이기 때문에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번 최고위원들의 성적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저는 친윤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친윤. 네, 친윤이 싹쓸이할 것 같다라는 뭐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작용과 반작용의 원칙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재기발랄하고 장점이 많은데 또는 한계도 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조롱과 비난이 재미거리가 되고 그다음 시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걸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젊은 사람이 이 정치를 했을 때 뭐 재기발랄한 것은 좋습니다만은 시대 담론을 내놔야 돼요. 청년 담론을 내놔야 되고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어떻게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라면은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내놔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가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뭐 창조경제, 이명박 대통령 때 뭐 실패한 정책입니다만 4대강이든 747이든 또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 국가적인 논쟁이 될 만한 이론과 담론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준석 대표 같은 이제 젊은 사람이 그런 담론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담론을 내놓고 굵직하게 흐름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재기발랄함과 이 말장난에 의존하니까 저는 큰 흐름을 만들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천하람 후보도 아쉬운 점이 그런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해요. 말에 수식어와 형용사가 많으면은 명사가 살아나지 못해요. 이 정책이라든가 국가 비전은 정확하게 명사로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분들이 좀 더 다음에 공부 좀 더 하셔서 예. 큰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최고위원도 좀 친윤 후보들이 좀 압승을 할 것이다라고 두 분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계속해서 좀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강성 지지자들이 이탈표 색출 작업을 하고 또 이게 좀 수위가 심해지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내부 공격이나 비난을 좀 자제해달라라고 요청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이 좀 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먼저 박 부원장님. 뭐 잦아들 거라고 봅니다. 잦아들 거라고 보는데 저는 당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하나의 단위의 국가 같은 곳입니다. 국가 같은 곳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났을 때 자기 편을 편들지 않았을 때 국민들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또 국가의 지도자는 본인과 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같이 수용하는 입장에서 이런 뭐 자제를 부탁을 한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 정당에서의 당내 민주주의의 수준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이 하나의 좀 기준점을 정해야 됩니다.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만은 정치적 목숨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의 목숨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런 부분까지 용인해 줄 수 없다라는 아마 그런 저런 당원들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내홍은 잦아들 것이다. 글쎄요, 좀 강성 지지층에서 이 같은 좀 이재명 대표가 좀 자제해달라는 말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부원장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난번에 그 국회 표결을 보고서 아마 깜짝 놀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또 이재명 대표의 향후 이재명의 시대를 기다리고 있고 그거에 기대해서 지금 소위 이재명 사건과 연동되어 있는 그런 그 범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진상, 이용, 이화영, 또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되게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주류 세력 쪽에서는 빨리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지도력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전 양동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공천권을 출발점으로 하는 다시 말하면 옥중 공천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협박과 또 지금 오늘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 여러 가지 흐름에서 소위 비명계를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하는 이런 쪽으로다가 양쪽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미 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공천권이랄지 어떤 당에 대한 지분을 명확하게 뭔가 공유한다 할까 아니면 그 분점한다 할까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봉합이 안 되면 밖에 원심력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분당의 길을 가는 그러한 수순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분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에서요 이번 주에 의원들과의 뭐 오찬 자리 등을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또 당내 통합에도 나서겠다라는 계획입니다. 화합을 하는 차원에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이야기도 좀 하셨지만 어떤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보세요? 이제 밥 먹는 거 외에 뭐 특별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내년에 또 공천권자도 아닌데 내가 공천 보장해 줄게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인 게 지금 야당으로서의 위기 상황에서는 당의 의원들을 다 같이 안아야 된단 말입니다. 안아야 되는데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 혁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들 중에 대다수가 기득권이에요. 혁신이라는 것은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려나가는 상황인데 이게 양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이제 절충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나쁘게 표현하자면은 좀 마키아벨리적인 그런 좀 술수도 필요하지 않나 지도부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얼르고 달래지만 결국은 혁신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마음에 들어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거 인물들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거는 시스템적으로 공천 룰을 잘 짠다거나 평가의 룰을 잘 짠다거나 그런 방법을 좀 이중적으로 좀 준비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강경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세요? 양면이죠. 예, 당근과 채찍의 양면이죠. 정치라는 것이 우리 투쟁이 있으면 또 통합이 있듯이 그런 부분들이 양면으로 가는데 이제까지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통합적인 그런 제스처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지금의 민주당이 아니라 과거의 전통적인 민주당이 아니라 실제로 민주당이 이재명 그 대표의 차기 대권 캠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 노선과 정치 생명과 이런 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거기에 민주적인 절차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해서 사당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빨리 포기하는 그런 조치가 있지 않는 한
다시 전통적인 민주당으로 갈 수가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렇게 되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한 전제가 됐을 때 민주당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기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준석 당대표 날리고 나경원 후보 못 나오게 하는 이런 당에서 저희 민주주의는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양국이 논의해온 강제동원 배상 판결 해법과 관련해서 정부가 이제 최종안 발표에 나설 텐데 지금 한일 재계단체가 기금을 모아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그 해법 관련해서는 피해자 중심으로 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지도자의 결단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그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을 경제 또 안보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사를 제대로 읽고 역사적인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통찰력과 결단력을 보여준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잘 풀려서 지금 급변하는 동북아나 국제 정세에 또는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역사적인 평가를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짧게 한 말씀 좀 국민들께서 좀 예. 많이 이해를 해주고 지지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대통령이 꼭 이렇게 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법치 위반입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전범 기업이 직접 배상하도록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대통령은 국민적인 저항에 내몰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말씀 네, 이럴 나눠봤습니다. 때 송태영 통신권이 여의도 필요한 겁니다. 연구원 부원장,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